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로 사실상은 변론은 일단 중요한 게 변론은 종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결된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일단 변론은 종결되고요. 그러면 이게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결론은 제가 예측하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론을 몇 대 몇 이런 거는 이게 큰 의미가 없고요. 참고만 하면 되고, 향후 이제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 문제를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요, 재판하는 과정에도 그 판결문은 계속 초안이 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일반 재판도 그래요. 우리 이재명 재판이나 일반 우리 형사재판 있잖아요. 이럴 때도 주심 판사가 있거든요. 주심 판사는 계속 쟁점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그게 계속 보면서 메모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문은 변론 과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 보통 초안을 써오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나 헌재는요 좀 달라요. 일반 하급심은 이제 판사 3명이나 판사가 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는 헌재는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관을 둡니다. 대법원에도 재판연구관, 헌재도 헌법연구관이 두거든요. 근데 연구관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공동조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TF처럼 이게 연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속처럼 재판관한테 비서실장처럼 붙어 있는 연구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식 헌재 재판관 밑에도 연구관이 3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 TF라 한 10여 명 TF가 또 있는 거고요. 연구관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TF 가면 이제 자유권부, 사회권부, 우리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기본권의 종류고 별로 공동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형식 재판관은 쭉 쟁점을 정리를 해왔을 거예요. 증거하고 쟁점을. 그러면서 TF팀한테 계속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미 쟁점은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계엄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맞냐,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는 어떠냐, 또는 이제 국회 봉쇄나 끌어내는 게 있었냐, 또는 정치인 체포가 어떠냐, 그 다음에 선관위를 마비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쟁점을 정했고, 거기에 별로 세부 쟁점별로 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다 쟁점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오늘부터 거의 매일 8명이 평의를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쟁점이니까 밑에 TF팀이 있잖아요. TF팀 보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 인용할 때는 이게 어떤 의견, 만약에 기각할 때는 어떤 의견,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판결문 초안은 TF, 헌법연구원 TF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각하라 생각하니 이런 이유로 이런 판결문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 이재명이 선거법 할 때 권순일이하고 김명수가 그때 봐줄 때 연구원들은 써왔는데 초안을 전부 이재명이는 유죄다, 기각해야 된다, 이거밖에 안 써온 거야. 그러니까 주심 다인 놈이 권순일이가 지가 연구원들 보기에 야 반대 버전, 파기환송 버전 한번 써와봐,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때 권순일이가 주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가 왜 그래? 근데 그렇게 시키는 게 시켜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대법관이 판결 써지는 않단 말이에요. 헌재 연구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영도 재판관도 시킬 수 있는 TF에 김영도 재판관이 나는 요렇게 각하라고 생각하니까 요 버전으로도 한번 써봐, 이렇게 재판관들은 다 지시할 수 있는데, 주로 지시하는 거는 정형식 재판관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초안이 여러 버전 나와 있을 거다.
아마 이제 쟁점 정리는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재판 도중에. 그걸 이렇게 주도하는 거는 정영식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실에서 작성은 헌법연구원 TF다. 10여 명. 거기에 여러 의혹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쟁점별로 거의 아마 옛날에 노무현은 14일이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11일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만이 말이 안 되잖아. 노무현이 14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박근혜 11일은 말도 안 되게 이정미 소장 대행의 퇴임에 맞춘 거예요. 퇴임이 3월 12일 날 퇴임하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3월 10일로 억지로 맞춘 거지. 11일 만에 이거 말이 안 돼요. 이재명이 오늘 공직선거법은 한 달 뒤로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이게 판결도 한 달 뒤로 잡잖아요. 근데 헌재가 11일 만에 평일을 끝내고 판결문을 끝낸다. 이건 졸속입니다. 이건 졸속이에요. 하여튼 그 노무현의 그 간단한 것도 14일 걸렸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게 그 앞으로 평의가 순탄하게 돼도 저는 노무현보다는 이게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모르죠. 뭐 아마 평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노무현 때도요. 그때 자기들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하면서 소수 의견을 안 밝혔잖아요. 누군지 안 밝히기로 했거든. 그때는 법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조건 이게 밝히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압박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노무현 때 자기들이 무덤까지 우리 비밀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누설되면 욕 얻어먹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잘못하면 이게 보수라는 사람이 뭐 조한창이가 탄핵 찬성했다면 우리나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수 이런데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어떻게 될까? 노무현 때도 아무 제가 볼 때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세 표가 이탈해가 노무현 탄핵해야 됩니다. 중대합니다.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3명 논다고. 그 사건도.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은 진짜게 팩트가 아직까지 완전 깔끔하게 뭐 명백하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그 평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그 변론이 오히려 이게 그 재개될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4월 18일 퇴임이니까 4월 18일. 만약에 옛날처럼 4월 18일인데 4월 초에 끝내버리면 평의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막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여유 있게 좀 잡아놓은 게 혹시나 이게 변론을 한두 번 재개하더라도 4월 18일까지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미리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크게 이제 그 평의를 하고 쟁점별로 이게 이제 평의 쟁점별로 크게 5가지 쟁점이잖아. 그 별로 이게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게 인용 기각, 각하 이런 게 총괄로고 그다음에 세부 쟁점별로도 이게 그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평의 과정이 상당히 길 수가 있다는 거죠. 쟁점별로 다기 다수 의견, 그다음에 소수 의견, 별개 의견 이렇게 쟁점별로 의견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괄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의가 만약에 마무리되면요, 평결을 하죠. 평결. 이게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요. 평결도요. 일단 이게 돌아가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 눈치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 기각. 주심이 일단 제일 먼저 의견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은 나의 연소, 그러니까 늦게 된 놈부터. 늦게 된 놈이 누구예요? 그 다음부터 정계선이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한창이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계선, 조한창이는 같은 날 됐는데 왜 늦게 됐냐? 같은 날 돼도 이게 어리잖아. 기수가 어리잖아요. 조한창이 한참 선배잖아. 그러니까 같은 날 되면 기수가 높은 사람이 더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 기각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물론 뭐 사전에 많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조한창, 그리고 이제 김복형 조의대 추천해서 임명했잖아요. 조의대 추천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영두 그리고 이제 그 가가지고 저쪽에 넘어가는 거죠. 뭐 저쪽에 뭐 제일 늦게 하는 놈이 이미선하고 그게 문영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정미가 있지만 왜 순서가 같은 대통령이 같은 날 임명해도 문영배가 기수가 높으니까 이미선이 26기잖아. 문영배 18기잖아. 이게 기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법조계.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원래는요, 대법원장은 이제 그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게 관행이 있는데, 문영배가 그럴 놈은 아니죠. 문영배는 이게 무조건 인용할 거예요. 어떻든.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을 대법원장이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핵 기각이 우리가 기각이 4다, 저쪽이 3이다, 4대 3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영배가 탄핵 기각에 서는 게 이게 관례에 맞는데, 문영배가 그럴 놈이 아니지. 그 4대 4로 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영배가 뭐 다수편에 서진 않잖아요. 저는 4대 3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 문영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명이 먼저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이미선하고 문영배가 마지막에 가는데, 특히 소장인데 다수편에 안 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평결하는 절차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판결이 끝나면 이제 그 확실하게 판결문을 작성해서 판결이 결론에 따라 작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TF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읽어보고 오케이 하면 서명해서 나중에 선고는 하는 거죠. 선고기는 언제 한다? 한 3일 전쯤에, 2, 3일 전쯤에 알려줘요. 2, 3일 전쯤에 통보해서 언제 선고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아마 하는 게,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절차예요. 이게 과연 2주 안에 될까? 통상적으로 2주 했지만 이번에는 좀 여러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2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1일은 그런 게 이정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일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순탄하게 안 되는 변수가 전 2개가 있다 봐요. 마지막에 변수가 남아있는 게 어제 방송했던 바로 마흔회기입니다. 마흔회기가 과연 이게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 임명됐을 때 또 이게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해서 억지로 참여시키냐, 아니면 이게 그냥 참여 안 하느냐. 이 마흔회 변수, 이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게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돼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면 우리 우파 재판관들도 힘을 얻잖아요. 구속이 풀려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게 평의가 막 합의가 안 된다, 만장일치 막 팽팽하다, 이러면 이게 그냥 우리 차라리 대통령 형사재판을 다 보고 내란이 되냐 안 되는지 보고 판단합시다. 이렇게 미루버리면 대통령이 복귀가 늦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걱정이라니까. 왜? 원래는 중단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손준성 검사처럼.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천군만마가 되는 거고요. 구속 취소가 되면. 고다만 할 거 아니에요. 10일 내에 해라니까 직위원 부장이. 따라서 이제 그 구속 취소 문제, 그 다음에 형사재판하고 관계에서 중단될 이런 게 마지막 변수 2개는 우리가 좀 이게 고민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 그 자유파 4명 힘을 내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게 그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법에 맞게 판결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각 촉구하고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